안녕하십니까. 저는 많은 부모님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관련된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치유를 하면서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는 서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에 대해서 믿음은 갖고 있지만 또 뒤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도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로를 찾는데 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는 변화의 원동력이다. 자, 흥미가 굉장히 사람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 또는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다했을 때는 아이들이 또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계속 흥미를 찾고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면서 행복한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나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흥미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지만 흥미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흥미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나 활동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몰두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어떤 행동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그 흥미를 갖고 있는 어떤 강도, 그쵸? 흥미를 더 갖고 덜 갖고 하는 그 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경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몰두를 하거나 또 그만두려고 하는 어떤 행동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흥미를 가지는 강도, 그러니까 흥미를 같은 일에 대해서도 많이 갖거나 덜 갖거나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호기심, 즐거움, 집중, 몰입, 참여 이런 것들은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와 관련된 재미있는 어떤 연구가 있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 패트리시아 첸이라는 박사님이 연구한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직업과 흥미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직업 흥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직업 흥미는 개인적인 요인과 또 사람 외의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요인 중에서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 그리고 가치관이 직업 흥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직업 어떤 흥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걸 보시면서 좀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싱가포르 쪽에서 싱가포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관련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좀 드렸고요. 여기서 좀 하나 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 일이 나한테 잘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많이들 합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적성, 흥미를 찾을 때 딱 맞는 일을 해야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해야만 가만히 앉아서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하고 이거 되게 좋은 건데 한번 해봐. 재밌을 거야. 라고 독려를 하면서 아이에게 권했을 때 그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아이가 있죠. 둘은 기질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특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딱 맞는 거, 나한테 정말 이렇게 당기는, 필꽂히는 그런 것만 원하는 아이들은 꼭 그런 일을 찾았을 때 정말 폭발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해보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면서 나한테 이 안에서도 또 이런 부분이 더 잘 맞는구나. 이 분야 안에서도 세분화된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또 나한테 잘 맞는구나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잘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잘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미에 대한 그 재밌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고, 우리 아이의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잘 관심을 두고 보시면서 흥미가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알고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는 앞에 명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개인의 어떤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내가 흥미도 없고 적성도 없는 일을 할 때 거기서 발전해야지,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또 내 삶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받으면서 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면 일단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어떤 게 좋아 라고 자신의 명확한 어떤 그 호불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글쎄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사실 나도 별로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그래서 그 아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과 활동 속에서 이거는 좀 내가 할 만하다. 이거는 내가 몇 년 이상 해도 좀 그렇게 많이 질리지 않고 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직업체험, 예를 들어서 아주 짧게라도 인턴십이나 어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직업들이 있구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취업 박람회 되게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한번 데리고 가셔서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거나 짧게라도 그 직업에 대한 그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시켜줘도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활동을 해보는 건데요. 동아리 활동. 그래서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또 그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경험을 좀 해보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겠고, 또 온라인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온라인 강좌를 좀 들어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직업과 연관된 소개가 나와 있는 책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또 좋은 경험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자기의 사실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장애는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친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좀 같이 부모님이 함께 가셔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좀 함께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려하시면서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작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장애가 있어서 참 이런 부분이 힘들어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나보면.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래도 난 이거는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흥미를 직업으로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자, 일단 스스로 자기의 적성을 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돕는 역할을 좀 하신 다음에 직업 정보들을 좀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직업 정보들이 어디에 나와 있나, 특히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장애인 직업과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을 좀 찾으셔서 그런 데서 아이들과 함께 좀 찾아보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찾아서 아이에게 좀 제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내가 잘하는 건 이거니까 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이것과 이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이제 정도까지 계획을 좀 세운다면 이미 많은 부분들이 계획이 선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훨씬 더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좀 독려를 해주시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걸 잘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야 돼.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분야니까 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역량들을 더 키울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초점을 잘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 정보를 부모님이 뭐 수집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인력개발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서 직접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볼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좀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간기관이나 단체는 뭐 장애인 취업 포털도 있고 장애인 취업 네트워크도 있고 또 한국장애인 부모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굉장히 이제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매체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그런 그 매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직업, 그렇죠?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드라마, 영화 이런 매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보고 뭐 스토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 직업에선 저런 일을 하네. 저런 일은 어때 보여? 이렇게 아이한테 좀 물어보시면서 함께 좀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가진 흥미를 이렇게 직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사이트도 찾아보고 아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취업정보 탐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고용 지원을 하고 또 직업훈련과 교육도 해주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포털인 워크투게더를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도 창업 지원이나 또 직업 능력 개발 훈련들을 하는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가서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고 이거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이건 좀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것들은 요즘에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정보를 잘 걸러내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아이한테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직업 트렌드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트렌드를 좀 짚어보자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포럼에서 미래 보고서라고 매년 그 보고서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 2023년에 이야기를 어떤 직업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자, 이제 인간이 하는 업무, 인간이 하는 직무와 기계가 하는 직무가, 기계 의존 직무가 2022년에는 34%, 2027년으로 5년 후에는 43%로 굉장히 기계에 의존하는 직무들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것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존하던 직무가 66%였다가 앞으로는 이제 57%로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점점 더 많이 인간에 의존하는 직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AI가 나와서 우리 생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AI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반복했던 업무들에 대해서는,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대체를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향후 5년 내 증가할 직업 탑10 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뭐 환경, 그죠?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된 IT, 로봇, 이런 것과 관련된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직업군들은 예를 들면 단순 업무를 하는 뭐 은행 창고 직원, 우체국 직원, 예를 들면 그냥 단순 뭐 콜센터 전화 받는 사람, 그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만 있으면 사실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챗봇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의 일자리의 기회들도 훨씬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단순 노무직, 단순 업무에서 이제는 전문직 쪽으로 장애인의 취업도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런 걸 좋아해, 또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이런 거 가벼운 거 시키자,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전문화되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어떤 것들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넓혀서 어떤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성도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 갖춰야 될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고 미래보고서에서 얘기한 마지막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뭐 분석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탑10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은 탄력성, 유연성.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매뉴얼과 다른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훈련들을 미리미리 좀 하고 직업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나 자기인식. 아까 제가 긍정적인 인식을 좀 하도록 평소에 많이 환경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에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도 거기다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쉽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서 또 앞으로 나아가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호기심과 평생학습, 그 다음에 동기부여와 명확한 자기인식, 그리고 좀 유연한 어떤 그 유연성과 탄력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또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시작했다가도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렌드에서는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기후나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전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에서 질문을 할 때는 사실 아이들이 면접을 갔을 때 그 아이가 해야 될 직무와 연관된 질문들을 주로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흐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후나 환경 문제가 대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많이 듣겠지만 명확하게 한 번쯤 다시금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갖고 또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취업을 위한 서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서류를 작성해 보신 지가 굉장히 오래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적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적어야 진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들만 말씀을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는요, 우리가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요. 서류는 사실 1차 면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류를 보자마자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그래도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은 친구다. 아니면은 면접에서 얼굴 보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친구다. 이런 그 면접자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서류를 잘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류의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하면 될까요? 이력서에 첫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사진. 증명사진을 굉장히 밝고 또 좋은 이미지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으로, 제일 최근 사진으로 그런 사진을 좀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서류 자체를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게 보기 쉽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첫인상을 주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를 낼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회사에 나를 알리는 서류예요. 사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를 주로 써서 내는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양식대로 우리는 그냥 막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우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내가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또는 내가 앞으로 일해야 하는 그 직무에서 아, 이 사람 꼭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바탕에 두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이력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이 직무에서는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그 역량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들은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 연락처, 주소, 그 다음에 장애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학력은 최종 학력부터 제일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경력 부분은 우리 친구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력 부분에서는 내가 교내 활동을 하거나 어떤 경험을 했거나 프로젝트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및 자격증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아, 이 사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왔구나를 보기 위해서 그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자격증이 몇 개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입사 지원서 양식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크게 보시면 이렇게 인적사항 부분이 제일 위쪽에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력사항은 제일 최종 학력부터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 부분은 뭐 인턴십이나 교내외 활동이나 아니면 뭐 특강을 들었거나 어디 견학을 갔거나 이런 것들 내가 이 직무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은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경력사항에 들어갈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직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요 활동했던 것도 도움이 되겠네. 요거 우리가 프로젝트 그때 잠깐 나갔지만 그거 나왔던 것도 도움이 되겠네 하는 것들은 좀 정리해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그런 정리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꼭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부분도 명확하게 취득 날짜, 자격증 이름 명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를 적어주는 이 부분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발급하는 그 장애인 증명서 그걸 참고해서 거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기재하면은 장애인 채용 쿼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관리비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자활 근로 지원 사업 지원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하셔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또는 이 직무에 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나의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적어주는 부분이고요. 나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한두 줄씩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다기보다는 전체 길이는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폰트 크기로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최종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성장 과정에서는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부모님이 주로 내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아니면 너는 사람들을 배려해라 등등 가정에서 주로 교육을 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중에서 이 아이가 어떤 걸 되게 많이 배웠다, 이 아이는 이것만큼은 몸에 배어 있어서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경험사항은 학교에서 교내 활동했던 거 아까 이력서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조금 노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얘가 굉장히 그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아이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두세 줄 정도로 에피소드를 좀 적어주시면서,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협동심을 발휘해서 잘해요, 이렇게 적는 것보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역할을 했다, 그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아, 진짜 협동심이 있고 남들을 배려하면서 활동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증거가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서는 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취업을 해도 나는 뭐 커피를 만들고 싶어 이러면은 어느 곳에 가서 커피를 만들든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곳, 커피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왜 여기를 들어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게 형식적이나마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어떤 장점, 이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어서 좋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넣어서 아주 짧게라도 넣어서 저는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는 지원 동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만 적고 단점은 안 적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단점도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될 만한 단점을 적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장점 중에서는 한 두 가지를 강력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이 장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겹치는 걸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무직에서 회계 업무를 할 건데 숫자를 다루는데 꼼꼼해야 되겠죠.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역량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런 역량들을 가졌다, 거기다 적어주시면 아, 우리 업무에서 꼭 필요한 인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점에서는 그 부분을 신경 쓰시는 거고, 단점도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라는 거. 입사 후 포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 서류를 작성할 때 부모님이 이제 지도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제가 쭉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게 눈에 확 들어오도록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응시 분야라는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한다라는 응시 분야와 비상 연락망, 그쵸? 그래서 이 친구 그 지원을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 연락망, 연락처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기 사항에는 꾸준하게 길게 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온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내심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글자 크기, 오자, 탈자 이런 것들 꼭 띄어쓰기 이런 것들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 맞춤법, 오타,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담당자가 느낄 때는 어떠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좀 성의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이제 점수를 주는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꼭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면접 가서 잘 얘기하기 위해서 또는 직장에 들어가서 잘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의사표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스스로 좀 잘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막 중원부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짧게 얘기해도 될 거를 길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적절한 어휘를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소통을 하실 때도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뭔가 부모님이 질문을 던져주실 때 아이가 대답하면 이제 한 번씩 조금 교정을 해주시거나 면접 가기 전에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질문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는 네, 꼭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왔을 때 결론부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맞는 단어들을, 직무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는 거,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장단점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경험, 나는 이 경험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의 에피소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눈 맞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을 잘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쳐다볼 때는 조금 미소 띈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긴장을 해서 말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스처는 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눈 맞춤, 시선 정도만 잘 처리하는 것으로 연습을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스스로 이제 자아 인식이 좀 긍정적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말들을 앞에 잘 붙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 못하는 거, 미숙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잘 전달하면 되겠죠. 자, 취업의 최종 관문은 면접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제 면접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서류 적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에서 막 자기소개, 뭐 부모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것들 다 적었어요. 거기서 적은 내용과 면접에서 내가 말하는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서류와 실제 나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같이 서류를 준비할 때 면접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준비를 좀 시켜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그쵸? 면접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인상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짧은 시간 안에 보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좀 신경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얼굴에서는 메이크업, 깔끔한 메이크업, 남자분들은 수염 같은 거 깨끗하게 좀 깎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경도 깨끗하게 닦아서 안경알, 옷차림은 일단 깨끗해야 되고 뭐가 묻어있지 않아야 되고 구김이 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도 여성들 같은 경우 손톱을 잘 정리해서 컬러를 너무 강한 컬러를 칠하지 않고 가도록 하고요.
신발에도 최대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서 깨끗한 신발의 상태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세서리. 액세서리는 내가 여기 좀 예쁘게 보여야지 하고 너무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가는 것보다 시계, 안경, 귀걸이 이렇게 하면 벌써 3개죠. 3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계, 안경을 꼈으면 귀걸이나 목걸이 중에서 하나만 하세요. 반지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총 내가 걸친 액세서리가 3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좀 체크를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면접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오는 것에 답을 잘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1분 정도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같이 준비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자기소개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저는 몇 살이고요. 이름이 뭡니다. 뭐 몇 살까지는 굳이 서류에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먼저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직무에 지원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로 자기소개를 시작하면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되게 좋은 자기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면접에 가기 전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면접 갔을 때 저는 이런 보조기구가 또는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면접에서. 그다음에 명확한 의사소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목소리도 조금 더 평소보다 크게,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장애의 특성이 어떤 건지 좀 정상인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연습을 시켜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의 특성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조정 요청,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또는 이런 장애가 있어서 근무 시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에 조금 누군가가 도움을 이럴 때는 좀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얘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서류도 잘 적어서 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회사와 이 직무에 잘 맞는 사람으로 제대로 잘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AI나 메타버스나 빅데이터나 우리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이 사회나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인식을 하고, 이런 질문들이 혹시라도 나왔을 때 전혀 몰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혀 흐름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들도 평소에 뉴스에 나오면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네, 요즘은 이렇대 라고 알려주면서 조금 흐름을 알고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가 취업을 하고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한두 가지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